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BK비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수용 이사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요. 산업 현장에서 기계를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기계를 관리를 하는데 뭘로 하냐면은 진동으로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뭐 공장의 기계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들 수 있죠. 발전소 같은 데 보면은 그 발전소가 정지해버리면 대규모 정전 상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예전에 뭐 얼핏 들어서 아시다시피 뭐 대규모로 뉴욕의 그 뭐 정전 사태, 그건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냥 혼란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일단 뭐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프로세스 상에서 이런 기계가 정지한다는 거는 엄청난 재앙을 갖고 옵니다. 석유화학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석유화학회사에서도 프로세스를 하다가 기계가 죽어버리면요, 얘를 갖다 다시 가동하려면 그 안에 있는 생산 그 재료들을 한번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요. 예전에 여수공단에서 정전 사태가 있어서 기계가 죽었는데, 그래서 걔가 그 설비를 갖다 다시 그냥 재가동하는데 든 비용이, 그러니까 재료비만이죠, 생산 비용하고 한 400억 정도가 날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포스코 같은 데도 만약에 고로가 죽어버린다, 그럼 그 고로 안에 있는 그 쇠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굳어버리잖아요. 그럼 그거 긁어내고 내화벽도 다 교체하고 나면 6개월 걸려요. 그러면 이런 설비를 갖다가 얘네들이 그 죽지 않게 결국에는 그 잘 돌아가게 잘 모니터링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산업 현장에서 가장 어떤 기술을 많이 쓰냐면은 진동 기술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도대체 기계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그죠? 사람은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한다 하면 특히 체온 같은 거, 맥박 같은 거, 그런 거로 해서 중환자실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모니터링 하잖아요. 똑같아요. 기계도 똑같이 모니터링 하는데 대부분 진동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진동을 갖다가 이제 4학년 때 뭐 배우시고 그러는데, 그 학교 다닐 때 뭐 MX2다 플러스 CX다 그런 진동이 아니고 진동 신호를 갖다가 얘를 갖다 받아서 그거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 기계 상태가 어떤지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예요. 학교에서 다니는 그 가리키는 진동하고요. 그래서 그 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려고 여기 이제 좀 그 센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진동 계측기 센서입니다. 이게 진동 센서예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거 위아래로 움직여 볼게요. 예, 잘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요 신호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지금 보면은 요거를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옆에 주파수 분석기라는 그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FFT라고 보통 불러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업 수학 배울 때 그 푸리에 시리즈 배웠을 거예요. 이 푸리에 시리즈를 이용한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임의의 파형은 사인과 코사인의 합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푸리에 시리즈를 이용해서 만든 계측기인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흔들리는 횟수, 요걸 갖다 알려줘요. 지금 얘가 그 위치가 한 4 정도에 있죠. 4Hz라는 얘기입니다. 1초에 4번 흔들려요. 제가 좀 빠르게 흔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한 8Hz 정도 흔들고 있고요. 10Hz까지. 그 이상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파수 분석기라는 게 이걸 이용합니다.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요거를 앞에 학생들이 있으면 더 좋았는데, 저기 알콜솜입니다. 알콜솜. 요즘에 코로나니까 깨끗이 닦아서 예, 여기 정 교수님이 하나 해주시고요. 교수님들께서 이제 좀 여기다가 닦았습니다. 깨끗이 알콜솜으로. 호루라기인데, 자, 이제 주파수 범위를 조금 좀 다르게 할게요. 일단은 고전에. 자, 이 진동 신호라는 게요, 되게 민감한 신호까지 잡아냅니다. 조금 이제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진동 신호 분석의 완전한 전문가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말하는 거 무슨 신호예요? 말하는 게 결국에는 공기를 진동시켜서 여러분의 고막을 진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막의 진동 신호를 갖다가 인식을 해가지고 언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대로 시각화한 장비가 이 장비예요. 그 장비가.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학생이 이게 먼저 이거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이제 DC 노이즈가 많아가지고 아직 신호가 안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신호가 지금 저기 나오는 저 신호입니다. 어떻게 되냐? 공기의 진동을 감지하는 거예요. 지금 공기가 진동을 하면은 이제 그 진동이 얘를 때려대고 얘가 이제 저렇게 스펙트럼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파수가 이제 5,000Hz까지. 아니 난 이거 도저히 못 믿겠다. 저 정도의 진동까지 아니냐? 맞죠? 그죠? 제가 또 1000Hz 진동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컨디션에 따라서 될 때도 근데 이게 좀 잘 되면 생활에 다니는 알 수 있는데 1000Hz가 여기에요. (1043) 플러스 마이너스 1Hz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제가 1초에 1043번을 진동시켰습니다. 1001Hz 1001Hz. 근데 이 1000 딱 맞추면 제가 생활에 다니면 나가려는데 이거를 못하고 있어야지. 괜찮죠, 그죠? 제가 1초에 1000번 진동시켰다는 걸 갖다가 이거 바로 여기서 보여줄 거예요. 판이 있어서 잘 받아 아니면 그냥 아무데나 놔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강성계, 그렇죠. 교수님이랑 역시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이 바닥은 강성계수가 크고 질량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움직이고요. 얘는 지금 얇은 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좀 반응을 하는 거고 약간의 트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갖다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폰으로 이용한 겁니다. 마이크로폰의 원리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앞에 있는 학생이 저 진동 센서를 에다가 한번 불어보시죠. 그러니까 크게. 네, 2800Hz, 2800Hz의 공기의 진동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한번 해보시죠. 네, 앞에. 네, 3200Hz.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재주가 좋아가지고요. 한꺼번에 여러 개를 발생시켜요. 이게 지금 보면은 440Hz의 하모닉 성분입니다. 440Hz의 배성. 이게 기타 조율하는 필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하모닉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모닉이라는 게 복수를 쓰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저 스펙트럼에 쌓인 파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모닉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조화진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하모닉스 그러잖아요. 하모니라고 못 알아두고. 이게 뭐냐면은 하모닉이라는 게 화음인데 하모닉이라는 건 그 중에 주파수가 하나 있다는 단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모닉스라는 말이 저런 거를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 하모닉스라고 하죠. 보통 배수성분이 하여튼 기타 소리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뭐 보시다시피 이 주파수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갖다 이제 세 사람이 동시에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했을 때 잠깐 준비를 하고요. 자, 하나, 둘, 셋. 됐어요. 자, 끝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떤 진동이 제일 크냐면은 요게 진동이 제일 크네요. 그죠? 이놈이 제일 문제가 되네요. 그 다음에 진동을 고르자면 요 놈이 크니까 2700. 요거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거죠. 그죠? 요 앞에 거는 요게 3200은 교수님 거고요. 자, 기계에서 각각의 파트에서 저런 진동이 다 나와요. 근데 이 FFT를 사용하면은 요거는 무슨 진동, 요거는 무슨 진동, 요거는 무슨 진동 다 구분이 되는 거죠. 요런 기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기계를 진단합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 더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얘가 그 스트레이터 팬 들어가고 있죠. 요거 팬 성분이에요. 요거 팬 성분. 어떻게 아느냐? 저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소리 들리는 거 요거밖에 없잖아요. 이 팬 RPM도 알 수 있어요. 이 팬 RPM 몇 RPM인가 한번 볼까요?
예, 뭐 29Hz, 예, 29Hz 정도 되니까. 근데 이제 저게 그러니까 블레이드 패싱 프리퀀시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팬 돌아가는 거에다가 날개 개수를 곱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근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다른 펌프 같은 거 29Hz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구조적으로 이 건물 내에서 이제 1800rpm으로 도는 기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거라고 생각했는데 주파수 보니까 좀 알 수 있겠네요. 자, 하여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산업체의 기계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한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나는 솔직히 이런 계측기하고 이런 내용 오늘 처음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세요. 이거 괜히 이게 수준이 높은 학생들한테 괜히 그냥 생초보를 얘기한 게 아닌가? 알고 있었어요, 이런 거 내용 다? 진짜 조금 알고 있어요. 조금요. 예. 그 대충 들어는 봤다. 근데 이렇게 본 거는 처음이죠. 예. 그래야죠.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미안해. 재밌습니다. 다행이에요. 예. 원래 이게 말빨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재미없으면 안 돼. 안 불러주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이게 진단 업무랑 이런 거에 조금 관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 한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몇 시에 끝내야 되는 거죠? 이게 시계를 보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필 받으면 막 뭐 3, 4시간 막 하는데. 제가 이걸 얘기할 때 요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요 그림이 뭐냐면은 얘가 사람의 귀를 형상화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귀에서 대해서 배울 때 귀가 뭐 외이가 있고 내이가 있고 이소골이 있고 달팽이관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배운다 이거죠. 근데 귀가 소리를 듣는 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었었어요? 배운 적 있나요 혹시? 생물 수강하신 분? 귀 전문가 있는데. 귀 전문가. 아까 저기 저 안내하신 학생. 귀가 어떻게 소리를 들어요? 공학에 예. 연결되어 있는 오시클이라는 뼈가 있는데 예. 그 뼈가 예. 의 원리로 예. 그 청신경의 그 달팽이관을 진동을 시키며 예. 달팽이관 내부에 예. 각각의 헤르츠에 대해서 반응 정도가 다른 신경들이 있어서 그 신경들이 뇌로 전달이 되면 소리의 반응을 그쵸. 그 얘기를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은 주파수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신경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물어보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 얘기 들리는 거. 자, 그 귀가 지금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국 이제 이게 공기의 진동이거든요. 공기의 이제 소밀파라는 거죠. 그죠? 소밀파가 그대로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소골이 뭐 모루뼈,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 맞나? 하여튼 그게인데 이게 앰프 역할을 해요. 지렛대 원리로 신호를 증폭시켜 버립니다. 고막의 진동은 워낙 작을 거 아니에요. 얘를 갖다 증폭시켜 버리면은 얘를 갖다 이제 많이 증폭해 줘요. 그럼 이 안에 보면은 이게 림프액으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청신경이 보면은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500Hz가 들어오면은 이게 500Hz 이게 청신경이 다 진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공진하는 놈이 있어요. 공진의 원리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내용을 갖다가 대부분 그거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한 놈만 진동을 합니다. 한 놈만. 공진하는 놈이. 이게 카메라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진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진동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화학 물질의 합성에 의해서 이제 전기가 나와요. 전기 신호가. 얘가 이제 뇌로 가는 전기줄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전기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얘를 갖다가 이제 소리를 듣고 사람이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귀도 결국에는 진동의 원리랑 공진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라디오의 주파수 맞추는 개념이랑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라디오도 주파수를 맞춰서 공진시켜서 그걸 갖다가 디모듈레이션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스피커에 내주면 소리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잖아요. 네, 비슷한 원리예요. 자, 근데 귀의 원리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얘가 우리 진동 시스템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진동을 재는 거는 진동 시스템이 이 고막이랑 같은 그 진동 센서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막이 근데 130dB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동 센서가 이걸 못 쫓아가요. 여러분들의 고막이 훨씬 더 우수한 진동 계측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소고리 앰프를 확대하는 거는 무려 100배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쓰는 보통 앰프는 10배짜리거든요. 역시 인체 기관에 그 기계 앰프가 못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뭐에 해당되냐면은 이게 결국 달팽이관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FFT입니다, FFT. 주파수 스펙트럼, 좀 전에 보여준 주파수 스펙트럼이 달팽이관 기관하고 동일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물론 얘는 디지털이고 얘는 아날로그죠니까. 우리가 푸리에라는 수학자가 우리가 푸리에 씨를 개발하고 그거를 시간을 무한대로 확장해서 우리가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개발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무한대를 측정을 해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얘를 구현하는 거는 힘들었지만 얘를 제한된 시간을 단축을 해서 쿨리하고 투키가 1965년도에 얘를 FFT라는 개발을 디지털로 개발하죠.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푸리에가 사실은 귀의 원리를 갖다 발견한 거다. 푸리에 시리즈가 귀의 원리를 갖다 나타내는 그런 그 설명해주는 수학적인 원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진동을 분석하고 귀로 듣고 진단하는 게 우리가 현장에서 진동을 분석하고 FFT 분석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는지, 진단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진단을 하고 빅데이터를 만들고 AI 알고리즘을 뭐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진단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데서 영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귀하고 똑같네? 사람이 학습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네? 결국 진단하는 게 귀로 듣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은 뭐 차가 없으실 분들은 알겠지만 차가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차의 문제점을 진단하냐면요. 귀로 듣거나 손의 감각으로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을 쓸 때 뭐가 고장나면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대부분 귀로 듣고 소리를 듣고 인식을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FFT 분석을 이미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FFT 분석이라는 게 그렇게 따지면 귀로 진단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고 뭐 과거 2000년 선서부터 쭉 해왔던 그런 진단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제가 그 전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배경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걸 뭐 귀의 구조인데 이게 자세한 건 좀 넘어가고요. 실제로는 참고적으로 잠깐 제가 뭐 설명드리면은 이게 막대 그래프의 크기에 따라서 공진한다라는데 실제적으로는 실제 귀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저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코르티기안이라고 진동을 듣는 건데 실제적으로 막대 그래프가 공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쪽 기저막은 아주 얇고 얘가 그 질량이 큽니다. 얘는 저주파에서 공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기저막은 얘가 짧고 코르티기안이 작고 그 다음에 두꺼워요. 그러니까 얘가 고주파에서 공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저막의 두께와 그 크기에 따라서 그 대역이 이제 주파수가 공진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냥 청신경의 길이로 제가 묘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건 아니고 기저막의 두께하고 강성에 따라서 얘가 이제 그 인식하는 그런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주파를 인식하고 여기선 고주파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 귀의 구조에서 하여튼 뭐 처음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고 뭐 비전공자라도 뭐 상당히 재미있게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소개를 하나 드렸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현장에서 하는 게 귀의 성질을 이용한 그 진단 기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예. 요거는 이게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요. 뭐 어렵지 않아요. 이 신호를 갖다가
여기서 선을 하나 빼서 이어폰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럼 녹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장에 현장에서 이렇게 진동 신호를 박아서 이 기계를 모니터링 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대로 이제 그 사무실까지 선을 끌어와 가지고 보통 진동 값을 관리하죠. FFT를 보거나. 근데 이제 저는 거기다가 이 MP3 플레이어를 꽂아 가지고 녹음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소리 들리죠. 이 정상 기어 이것만 들어서는 몰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른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얘는 기어가 조금 고장 난 겁니다. 벌써 다르죠, 그러니까. 갤갤갤갤 소리 들리죠. 이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녹음한 게 아니라 진동을 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진동 센서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나 진동이나 똑같다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많이 고장 난 걸 들어본다 그러면은 소리도 커지고 괴괴거리는 것도 커지고 이거를 갖다 결국 수치화하고 정량화하고 스펙트럼으로 시각화해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계측기가 더 정밀한 계측기예요? 사람의 귀가 더 정밀한 계측기예요? 귀가,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귀는 지금 주파수도 변하고 실시간도 계속 변하잖아요. 저거는 소위 말하는 그 정상 상태 신호잖아요. 스테디 스테이트. 근데 사람 말소리는 계속 변하는데 여러분도 그거 다 인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우수한 FFT를 이미 머릿속하고 2채널 FFT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뭐 그래서 이 귀를 갖다가 단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어대불이 될 수 있죠. 대어대불을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 때 그 마블의 저기 슈퍼히어로 중에 장님 영웅이 있어요. 귀로 다 듣고 판단하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벤 언더우드라고요. 장님인데 귀로 보는 애가 하나 있어요. 유튜브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나면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요. 벤 언더우드라고 하여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현장에서 그럼 실제로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이제 사례를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5시에 맞추는 걸로 하고 목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예. 일단 그냥 뭐 재미로 한번 이거 아니구나. KTX에서 최근에 KTX 한천 그 바퀴 빠진 거. 예. 일종의 제가 보기엔 자료 진동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쉬쉬하는 거 같은데. 예. 뭐 이게 KTX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KTX를 갖다가 바로 옆에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거 아니라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네. 이거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 KTX 주변에는 다 울타리를 막혀 있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목숨 걸고 찍은 겁니다. 이게 쫙 달려오는데 이게 팍 옆을 지나가는데 일단은 공기 충격파가 빵 하고 때리는데 제가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러고 이제 나중에 한 대 끝에가 또 지나갈 때 나중에 그 뒤에 충격파 제트기 가면은 앞에 충격파 2개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2개가 딱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기회 되면. 예. 이 400m짜리가 5초에 지나갑니다. 정확히 300km/h로 달리고 있을 때요. 예, 이게 충격은 근데 카메라 흔들리는 거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녹음이 안 돼요. 이게 다닐 때 여러분 슝슝슝슝 거리는 거 있죠.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냐면은 다시 한번 잠깐 들려드릴게요. 예, 요 슝슝슝슝 거리는 소리 있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캐비티 소음입니다. 자동차에서 우리 자동차문 조금 열거나 아니면 뒤에 이렇게 열면은 소리가 막 커지면 몽몽몽몽 거리는 소리죠. 그 캐비티 소음이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나는 소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KTX 탈 때 보면은 거기 고무판이 이렇게 덧대져 있어요. 가급적 캐비티 소음을 줄이려고 그 간격을 줄인 겁니다. 유체기계에서는 이게 이제 블레이드 패싱 프리퀀시라는 걸로 해서 그 블레이드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맥동 진동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관돼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이 KTX에 대한 얘기니까 열차 내부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조종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뒤에 조종석이 하나씩 있는데
앞으로 갈 땐 뒤에 조종사는 없으니까 거 가서 혼자 노는 거예요, 저 혼자. 그래서 이제 사진 하나 찍은 겁니다. 이거 보면 꼭 저기 카메라를 빨리 돌리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게 빠르게 지나가니까 전봇대가 진짜 이렇게 50m짜리가 퍽퍽퍽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 들어서 막 찍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너 그런데 왜 들어가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보안을 좀 지켜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과제를 하신 예, 과제한 거니까. 그 과제 얘기를 들려드리려는 거니까. 자, KTX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이제 뭐 얘를 PC1, PC2 그러더라고요. 앞에 이제 견인차가 있고요. 뒤에도 견인차가 있습니다. 앞뒤에 견인차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 KTX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 견인차 밑에는 전기 모터로 구동이 6개가 있어요. 6개. 모터가 6개. 그래서 앞에 6개, 뒤에 6개, 12개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 모터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터가 있고 얘가 이제 결국 기어박스로 해서 레일이 있어가지고 저게 이제 12개가 있어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이제 KTX가 2003년도에 우리나라가 프랑스 떼제베에서 수입을 해서 이제 구동을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몇 대가 있었냐면 46편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6대. 근데 그걸 갖다가 KTX가 46대밖에 없는데 거의 뭐 그 서울역에서 거의 한 10분마다 출발하거든요. 하루 종일. 그 46대 갖다가 다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돈 벌려고 돈 뽑아내려고 그냥 쉬지도 않고 그냥 돌려댄 거죠. 그러니까 2009년도쯤, 2008년도쯤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KTX가 달려가다가 이 모터가 하나 이제 그 죽어버리는 거니까. 아니면 이제 베어링이 고장나거나 기아 이빨이 부러지는 거죠. 자, 기어 이빨이 부러지면 요 쇠자국이 말려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 작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나머지 11개가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이런 거 말하면 그러고 계속 다녔던 거니까 일반인도 모르지 그걸.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갖다가 이제 모터를 갖다가 갈아야 돼요. 그 하나의 모터요 박스가 하나에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그러면 이거 이제 뭐 그 프랑스 떼제베사에서 그 모터는 이제 알스톰 건데 그 이제 갈아다가 2억 5천하고 이제 그 수리비랑 뭐 비용하면은 4억 뭐 운영 못한 것까지는 4억이 들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속 그렇게 갈기 시작한 거니까. 그거 어떻게 하니까? 뭐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다 걷다 주고 있는 거니까. 알스톰사에서 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얘기를 들었어. 야 그거 진동으로 하면은 그거 미리 딱 문제 생긴 거 얼른 밝혀낼 수 있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진동을 갖다가 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떼제베사한테 물어봤죠. 알스톰사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야 우리 이거 자꾸 이렇게 고장나는데 모니터링 좀 해야 되겠어. 이거 너네 혹시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알스톰사랑 그 떼제베에서 뭐라 그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 그냥 우리도 그냥 갈아 고장나면은. 그렇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말로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하고 연결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걸 틀림없이 진동 모니터링 한 거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떼제베한테 이렇게 물어보라. 우리가 진동을 측정하려는데 포인트를 어디서 해야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라.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답변이 왔으면은 그래 우리가 그 매뉴얼이 한 페이지가 있는데 그거 보내줄게. 그 대신 니들이 돈을 내야 돼. 그럼 얼마야? 그러니까 100불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불 송금해 주니까 한 페이지 왔어요. 진짜. 얘네들이 KTX를 한 대 살 때마다 매뉴얼을 30권짜리를 갖다가 종이 매뉴얼 매번 사야 돼요. 그게 한 페이지당 100불이에요. 100불. 예, 선진국 애들 그렇게 장사해요. 진짜. 진짜 치사하게 장사해요. 그리고 나중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그걸 어디다 붙여라 그랬냐면은 어디 갔으니까 여기다 붙이라 그래요. 여기다 딱
요 페이지 하나 온 거야. 그러니까 야, 참 이걸 갖다 100불을 받아 처먹냐 이제 미친 새끼. 아 이거 양심없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밤마다 들어가가지고 이게 300km 달리고 6년 동안 이게 먼지가 누적이 되니까 이 먼지층이 완전히 무슨 돌덩이처럼 돼 있더라고요. 이 먼지층을 긁어내야 되니까. 12시 새벽 1시에 차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냥 긁어대가지고 센서 붙이고 청테이프 발라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갖고 온 거니까. 오픈되어 있는 예? 예, 오픈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먼지층이 막 계속 그 6년 동안 누적돼 있었던 거니까. 근데 참 그 당시에 제가 놀랐던 게, 야, 진짜 청테이프는 연구개발자의 동반자구나. 연구개발자들이요, 청테이프 진짜 많이 써요. 청테이프요, 300km 다니는데 절대로 안 떨어져. 야, 청테이프 따봉.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얘를 갖다 이제 다 쟀어요. 이제 46대를 갖다가 그 날짜를 해서 열심히 그냥 뭐 맨날 밤샘 작업하면서 이제 붙였죠. 그래서 이제 진동값을 갖다가 다 골라냈어요. 이제 스펙트럼도 보고 진동값도 뭐 ISO 규격이 어쩌고 뭐 이런 규격 어떻고 경고선 뭐 주의 경고선 해가지고 줄줄줄줄 해가지고 이제 다 골라냈습니다. 이렇게 골라냈으니까. 예, 참고적으로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이게 과연 그거를 갖다 골라낼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소리를 한번 들어본 거죠.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소리를 들어서 구분이 되면 진동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갖다가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진동값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거냐. 고장 났을 때 진짜 실제로 얘가 고장 난 게 걸러질 거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이거는 또 왜 이리로 나오죠? 지금 스피커로 나오는 거 아니죠? 아까 스피커로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예, 소리는 잘 들리죠?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구나. 소리가 좀 너무 작네요. 오히려 좀, 예. 지금 보면 요게 이제 양호한 베어링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태의 베어링을 들려드리면요. 근데 이게 아까는 분명 일로 나왔는데 소리가. 스피커 세팅에서 이런 레고레스 이러시면 노트북에서 아, 스피커 셋업에서요. 위에 거기 그걸 키우시죠. 그 볼륨을 키우시죠. 볼륨을요. 예, 조금 좀 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그 타력 운전할 때고요.
얘가 이제 그 실제로 그 진동 센서에서 소리를 녹음을 한 겁니다. 네, 갑자기 뭐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아, 이거는 분명히 고장이 난 걸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진동 신호를 갖다가 들으면서 아, 이 정도면은 뭐 대충 모니터링이 될 수 있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얘는 이제 타력 운전을 하다가 구동을 딱 걸었다가 이제 그 타력 운전을 하다가 그러거든요. 이거 딱 들어도 이제 베어링이 어떤 나간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소리를 듣고 아, 얘는 모니터링을 해도 되겠다. 여기서 그럼 요 포인트에 대한 검증을 한 겁니다. 이 포인트에서 과연 기어나 베어링이 고장 날 게 확인이 될지 안 될지 그걸 이제 그 일단 1차적으로 확인한 거예요. 여태까지 아무도 이 철조의 그 이제 이런 뭐 기어박스나 모터에 대해서 한 번도 모니터링한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국내에서는요. KTX가 들어온 거 처음이고. 그러니까 무작정 그럼 거기서 들어와서 얘가 그러면 건져낼 수 있을 거, 뭐 문제가 있는 거를 건져낼 건지 못 건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검증을 하고 넘어와야죠. 근데 뭐 그전에는 일단 뜯어보기 전에는 충분히 가능성을 봐야 되니까 일단 귀로 들어본 거죠. 결국에 이제 같은 맥락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 귀로 들어서 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측정을 한 거죠. 측정을 해서 그 뭐 여러 대를 이제 측정을 했어요. 날짜별로 뭐 서울에서 대전 뭐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스펙트럼을 딱 보고 아, 이런 것들은 베어링이 고장난 그런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고주파에서 이렇게 등간격을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베어링 고장난 거니까 요걸 한번 까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깠어요. 그러니까. 예, 깠어요. 깠는데 결과가 어떻게 했냐면은 분해 점검 결과 상태 양호함 이렇게 딱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례냐? 목이 뭐에 개망신 당한 사례지.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또 깠어요. 그러니까 또. 이거 심하다. 분해 점검 결과 또 양호한 거니까. 완전히 멘붕이 된 거니까. 그러면서 아까 소리를 갖다 약간 들려드렸는데 윙 가다가 갑자기 잉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났었는데요. 그 소리가 나왔는데 그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전기 노이즈였던 거예요. 전기 노이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얘기를 하다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프랑스에서 그 우리한테 팔아먹은 모터하고 기술은요. 그 버리는 기술이었대요. DC 모터를 쓰는 버리는 기술입니다. 요즘에는 인버터를 써가지고 그 인버터 모터로 하는데 그 버리는 모터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온 거나 그 팔아먹는 것도 완전히 그 폐기 처분하는 것들 그런 것만 준 거예요, 저희한테. 선진국 애들이 이제 그렇게 장사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전기 노이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 전기 노이즈가 5000Hz 이후에 나오더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전기 노이즈가 무시해버리고 여기만 집중을 해보자. 여기만 집중해서 다시 측정하자. 다시 이제 측정할 필요 없고 이제 데이터를 갖다 다시 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엄청 진짜 망신을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이제 과제를 하는데 이 사실 까보자 그러고 생각해보세요. 까보자 한 거는 기차를 갖다 운행을 정지하고 이걸 깐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때 진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죠. 어쨌든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이제 심기일전에서 조금 해가지고 이걸 보고 이게 기어 주파수가 하모닉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건데 이런 거 좀 까보면 안 되겠냐 이제 조심스럽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요,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은 스펙트럼이 깨끗하죠.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지저분하죠. 이게 소리로 들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스펙트럼은 하모닉이니까 옹 하는 소리고 이런 건요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귀로 들으면 금방 이게 탁 그 직관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FFT는 이걸 주파수 하나하나 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이걸 딱 까봤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뭐 별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걔네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가 지금 잘라진 겁니다. 여기가 요 부분이 깨져버린 거니까 안타 한 번 친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또 이제 까보자. 이런 건 이제 괜찮은 거고요. 이게 또 까보니까 이제 기어 이빨 나간 것들. 여기 이제 축 부분이 이게 깨진 것들. 이런 게 이제 하나둘씩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되찾은 겁니다. 신뢰를. 맨 처음에 이제 전기 노이즈한 거 했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결국에는 요게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까보자 해서. 근데 이거 이제 결국에는 딱 이거를 조기에 발견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5억 세이브한 거예요. 이거 하나 발견할 때마다 5억 세이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그대로 운영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해준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다 골라내 가지고 정비 순서를 얘기해 준 겁니다. 첫 번째로 정비할 그거를 빨리 다 까봐라. 요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거 나머지 까봐라. 그 세 번째 시간이 날 때 양호한 거 한 번씩 점검해라. 요거 갖다 이제 해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로 이제 얘기 들은 거는 어쨌든 요거 그 첫 번째로 한 데서 상당히 많이 결함이 다 발견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는 이제 달리다가 이렇게 뭐 기계가 망가져 가지고 퍼져버리는 사건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측정하는데 저를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다음부터는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알아서 그냥 측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알아서 측정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건져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뭐 굳이 이렇게 스펙트럼을 보지 않고 만약에 사람의 귀가 들어서 인공지능 같은 거로 딱 들으면 금방 알거든요. 얘는 뭐 기어 소리, 현장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들어요. 현장에는 현장 작업자들이 청음봉이라는 걸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귀로 대서 들어가지고 실제로 이게 베어링 나갔거나 기어 나갔거나 윤활이 안 됐거나 그걸 구분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화 시켜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좀 더 정확하고 비전문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뭐 질문 있습니까? 또 다른 사례로 넘어갈게요. 질문 없으시면은. 질문 없으시죠? 뭐 들을만 합니까? 괜찮아요? 예.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자, 다음은 어디로 가냐면요. 이제 자동차 공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소리가 좀 우렁차게 나야 되는데 이게. 우렁차게 나네. 자동차 공장 프레스예요. 철판을 갖다가 로봇 팔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프레스로 판금 성형하는 공정입니다. 자, 이제 그 자동차 공장에 또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이게 그 사례 위주로 발표를 하는 과정이 따로 하나 있는데 3일 동안 사례만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것만 조금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고 쉽게 느껴지는 것들. 자, 이게 좀 전에 뭐였냐면요. 여기 창문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기업 비밀, 기업 내용들이거든요. 그러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학회에서 발표할 수도 없고 남의 회사 자료니까 또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뭐 아까 KTX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뭐 좀 다 안 좋은 얘기들이 제가 가는 데는 다 안 좋은 상황이니까 다 숨기고 싶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라서 좀 다들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철판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요. 여기서 한번 쿵 찍히고 쿵쿵쿵 찍혀가지고 성형을 해서 나오는 그런 프레스입니다.
5,400톤 프레스예요. 5,400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에 있는 게 2,400톤의 힘으로 누르고요. 그 다음에 1,000톤, 1,000톤, 1,000톤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얘가 지금 보면은 이 철판을 움직일 때는 이런 로봇 팔들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요걸 이제 옮기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자,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제일 큰 프레스예요. 근데 이 프레스의 주요 용도는 어디를 판금 성형하기 위한 프레스일까요? 어디를 판금 성형하기 위한 프레스일까요? 그러니까 제일 큰 놈인데. 예, 본네트 뭐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디냐면요. 사이드 프레임이에요. 사이드 프레임. 예. 물 한 모금만 먹겠습니다. 이제. 사이드 프레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찍어야 돼요. 그 가는데도 불구하고 용접하면 안 됩니다. 왜? 측면 충돌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이제 이설빈 이제 뭐 공장 라인에 한 대 있는 거죠. 한 대. 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죽으면은 뭐 생산이 중단되는 거니까 나오다가. 하긴 요즘에 뭐 반도체 생산 안 돼서 뭐 차가 생산 안 돼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설비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하다가 이제 막 찍어서 고장이 나는데 어디서 제일 고장이 많냐면 이 로봇팔이 고장이 제일 많이 나요. 얘가 계속 날라주니까 윙윙윙윙 하면서 하니까 이 로봇팔이 제일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 고장 나면은 고치고 또 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계속 찍어내니까 이렇게 빨랫줄 같은데 이렇게 막 그 프레임을 걸어놔니까 프레임이 쫙 빨랫줄 같은데 걸려 있습니다. 2010년도 뭐 고전까지만 해도 전에까지만 해도 그냥 얘네들이 생산을 하다가 고장 나면은 그냥 고치고 또 생산하고 고장 나면 고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2010년도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막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그 당시 도요타보다 실질적인 이득은 더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요타보다. 매출은 작지만 엄청나게 얘네들이 이제 잘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수익이 엄청 도요타를 추월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현대에서 이제 돈을 좀 뺐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내오겠죠.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하면은 법인세 많이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자,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얘가 자꾸 쓰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얘가 공장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계속 그거를 해야 되니까 계속. 얘가 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바로 생산 손실이니까 매출 손실이에요. 이익 손실에 바로 직격탄. 예전에는 그냥 뭐 쉬는 시간에 고쳐서 썼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야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뭐 이제 또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미리 할 수 없을까? 미리 상태 안 좋을 때 얼른 짬봐가지고 고치면은 또 돌리면은 기계 안 세우고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게 이런 기술들을 뭐 생각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이 진동 계측기 영업사원이 가가지고 그거 진동으로 하면 된다고. 진동으로 하면 얘가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스크류 같은 게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리니어 모션을 하는 이송을 하는 게 결국 이제 볼 스크류 담당인데 그쪽 부위가 많이 파손이 돼요. 이거 다 측정을 하면은 다 골라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고 자동 진단 시스템이라고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쪽에 그렇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이제 진동 모니터링이 프레스에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 보니까 울산 공장, 아산 공장, 조지아 공장, 그 다음에 뭐 중국 공장인가 하여튼 4공장에 해가지고 2억 5천씩 10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모니터링 한 겁니다. 계속 모니터링 진동값을 이제 쿵쿵거리니까 이제 진동값이 왔다 갔다 한 거죠. 지금 2011년 8월서부터 2011년 11월 13일까지 진동값을 측정하면서 여기 이제 노란불이 넘어가면 이게 진동값이에요. 날짜별로. 노란불이 넘어가면은 경고선을 때리고 빨간불이 넘어가면 이제 워닝을 때리고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한 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보면은 2011년서부터 모니터링 한 거네요. 6개월 정도. 근데 6개월 동안 이제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어떤 거를 발견했냐면요. 얘가 이제 딱 알람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보니까 기계를 세워보니까 멀쩡해.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냥 뭐 무시하고 보다가 그냥 무시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고장이 났어. 근데 알람, 이 진동값은 이게 이제 관련이 없었던 거죠. 진동값 알람이 안 떴으니까. 알람이 떴으면 가서 봤을 텐데. 알람이 안 떴는데 기계가 고장 나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늑대가 없어. 몇 번 그러다 보니까 무시했더니 나중에 늑대가 나타났다 해도 이제 뭐 믿지도 않고. 근데 저는 제가 참고로 현대중공업 출신인데 현대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10억 들였어도 그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담당자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안 나올 수도 있지 뭐 맨날 걸러내나 뭐 괜찮아. 오히려 영업사원을 위로하면서 삼성은 안 그래요. 제가 삼성자도 있었고 현대중공업에도 있었거든요. 삼성자에 한 7, 8년 있었고 현대중공업에 8, 9년 있었는데 삼성자는 그렇게 됐으면 바로 이제 담당자 문책 사유입니다. 잘리진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아 이게 쓸모가 없구나. 그냥 안 되는구나. 그러고 넘어갔어. 근데 그게 정의선 부회장까지 보고가 들어왔거든. 6개월 뒤에 정의선 부회장이 물어본 거야. 그거 어떻게 됐어? 그거 너네 그 잘 된다며? 그 좀 곤란했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제 부장까지 내려와가지고 담당 현장 작업까지 내려왔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 현장 작업자가 그거 안 돼요. 그 현장 작업자 부장은 이제 몸이 달아서 이제 현장 작업자가 그러지. 그거 뭐 안 될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그러냐? 그게 노조의 힘이야. 현장하고 이게 이제 부장이나 뭐 사무 이쪽은 이제 엔지니어링 직군에서 엔지니어링 직군에서는데 현장 작업자는 또 달라니까. 완전히 이게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정의선 부회장이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현장 작업자도 이게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이렇게 좀 이게 지금 그 부회장까지 관심 들어야 된다. 얘도 난처한 거죠.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타야 되는데. 그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바닥이 좁아서요. 대부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돌려 보냈어요. 이게 나 시간 없다고. 몇 번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그 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왜 하기 싫어서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미친놈아. 아니 그대로 얘기해. 네가 전 세계에서 프레스에다 모니터링한 첫 번째 놈이야. 너 말이 되느냐? 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소리를 들려드린 게 뭐냐면은 구궁 엄청 사이 소리가 나잖아요. 기어나 베어링이 고장난 소리는 아주 작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들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포탄이 떨어지고 총탄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요만한 스피커 앞에다 놓고 클래식 음악 듣겠다는 얘기야.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주변에 노이즈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런 뭐 개념을 생각하면 잉잉 거리는 그런 이제 그 아까 그런 베어링 소리나 그런 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주변 충격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게 괜히 그냥 이제 10억이란 돈을 날린 거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히 자백하고 걷어내든지 물어주든지. 너 팔아먹을 때 자동 진단이라고 팔아먹었다며. 진동 모니터링도 아니고. 진동 모니터링 하면 얘기가 괜찮은데 자동 진단하니까 사기꾼이 된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근데 저보고 가재요. 그래서 나 못 간다고. 근데 현대자동차 가면 내가 교육생들 다 있는데 최수용이 왔으니까 이제 다 해결해 줄게 하고 내가 얼굴 팔려서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마스크 쓰고 일요일 날 몰래 가재요. 그래서 일요일 날 몰래 가세요. 그러니까 장비 점검 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충격 진동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래? 항상 어려운 거는 소리로 한번 들어보니까 소리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이 화일이니까.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프레스에서 모니터링을 한 소리를 갖다 이게 쿵쿵거리니까 위에 찍혔다 아래 찍혔다 진동은 한 1초 이내로 딱딱 지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게 진동값이 어떻게 기록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선을 두 개를 보여드렸죠. 선을. 지금 뭐냐면은 이 스펙트럼입니다. 아, 여러분들과 공짜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어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예, 어도브 오디션이라고. 요게 지금 쿵 할 때, 쿵 하는 거는 전 주파수 대역에 다 가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전 주파수 대역이 다 올라온 거니까. 그 다음에 잉 하는 소리 들었죠. 그 소리를 모니터링 해야 되거든요. 귀는 다 구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귀는 훨씬 더 정밀한 기기이기 때문에 들으면 알거든요. 근데 그 잉 할 때가 뭐냐면 요 빨간 선이에요. 요거 요게 잉 할 때 튀는 놈들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가려져 있잖아요. 요 아래. 이게 다 더군다나 로우 스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뭐냐면 쿵쿵거리는 그런 그 노이즈가 많은 상황에서 너는 요걸 모니터링 하려는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골라낼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현장에서 모니터링 하는 거는 센서 포인트가 많고 메모리 한계 때문에요. 1시간에 1초만 스캐닝을 해요. 이걸 실시간으로 다 하려면 그게 10억이 아니라 100억짜리 장비가 돼야 됩니다. 그걸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 한다면 여러분들께 쿵쿵거리는 거 그거 딱 알고리즘 잡아서 모니터링하면 되겠네 하겠지만 그러려면 그걸 실시간으로 다 레코딩하면서 신호 분석을 해야 돼요. 비용상 문제가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보여주면서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영역은 빨간색이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때 쿵 할 때도. 야, 그러면은 여기 1000에서 한 2000Hz 한번 대역 모니터링 해보자.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얘가 구분이 되는 데는 저기는 좀 구분이 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부분 한번 모니터링 해보자. 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보면은 요게 1000에서 2000대역에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게 잉 할 때 그 소리니까 이 소리를 귀를 듣고 이제 판단을 한 거니까 이 스펙트럼 뭐 몰라요. 이게 뭔지 모른다고. 이게 충격인지 뭔지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따로 모니터링을 해보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광주 공장. 예, 이게 중국 광주입니다. 중국 광주. 광주 공장에서 진동값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그러면 한번 보자. 실제로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높지 않느냐. 이게 뭐 울산 공장, 뭐 삼공장, 조지아 공장, 뭐 여러 개가 있었죠니까. 예, 광주 공장, 아산 공장, 울산 일산 공장, 조지아, 차이나 뭐 이런 또 어디에니까. 예, 이게 다 모니터링해서 한번 본 거니까. 그래서 모니터링을 다 해서 결국에는 주파수 대역을 갖다 좀 바꿔서 보면서 이걸 안 좋은 데를 골라냈어요. 요거 한번 보세요. 그래도 한번 이왕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올라가는 경향이 보인 겁니다. 이게 초기 진동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 얘가 올라갔을 때 이 정도가 됐는데 이걸 점검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얘가 뭐라고 안 써있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장난 데를 발견한 거예요. 그 고치고 나니까 진동이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 이거 괜찮겠다. 예, 이렇게 된 거니까. 그리고 또 올라가는 경향도 몇 개 발견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그 올라가는 경향이 나왔고, 또 점검을 한 뒤에는 뚝 떨어졌고, 얘도 베어링 교체를 했네요. 베어링 교체를 하고 나서는 이제 떨어졌고, 예, 지금 얘도 지금 쭉 올라가다가 이제 교체를 하고 이제 진동이 떨어진 거네. 그러니까 3월 17일 날 수리를 하고 진동이 다 내려간 겁니다. 이런 걸 갖다 이제 몇 개를 갖다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제 부사장 앞에 가서 이제 제가 발표를 하니까 거기서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거 전 세계 공장을 확대해. 10억짜리가 100억짜리가 됐어요. 그 영업사원이요? 아, 당연히 이제 다른 업체로 스카웃돼서 이사로 영전해서 갔어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예, 알 수도 있을 것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앞에서 사실은 이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은 제가 뭐 그 업체 사람은 아니라 뭐 뭐라 그럴 수는 없었는데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이게 지금 포인트가 몇 포인트냐면 14포인트, 10포인트, 20포인트, 12포인트거든요. 이게 2포인트가 다 의미가 있는 포인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쿵쿵거리는 데서 측정하는 거는 노이즈만 측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에서 의미 있는 포인트는 골라내면 한 10대 포인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비용을 생각을 해야죠. 진동을 측정할 때 과연 여기서 소리를 들으면은 고장난 거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꽤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측정한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석을 하고 위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진단을 하는 사람의 스킬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장 경험도 현장이 이제 어떤 경험이 이제 많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뭐 또 이런 얘기를 또 하나 해드렸고요. 다른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 요거보다는 철판 만들어지는 거 좀 초기 단계로 가보죠. 이거 말고. 제철소에서 이제 자동차 강판 만드는 얘기입니다. 이게 후판이에요, 후판. 이렇게 큰 게, 이렇게 두꺼운 게 맨 처음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위에서 누르고 옆에서 쳐주면서 계속 이제 레벨링을 하면서 가요. 철판을 나중에 생산품을 만들어내죠. 아니, 다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철소 구경 시켜주는 겁니다. 자, 요런 철판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이제 위에서 누르고 옆에서 졸이면서 이렇게 두께를 갖다 계속 늘려나갑니다. 저걸 이제 코일로 만들어내는 거죠. 나중에 저걸 이제 감아가지고 여러분들 가끔 고속도로에서 보면 이렇게 큰 코일 담아서 다니는 차량 보시죠? 저게 이제 생산품이니까. 저런 생산품이 나오는 겁니다. 요건 아직 뭐 판이 두께가 좀 많이 두꺼운 거예요. 뭐 대외비가 막 붙어 있고 그런데 이런 거 좀 배포하면 안 돼요, 진짜. 그냥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여기 하려고 또 따로 자료를 만들기도 그렇고 그냥 날 자료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예. 이게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코일이 쭉 와가지고 이제 그 생산되는 단계인데요. 예, 지금 요 설비. 여기 지금 들어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쿵쿵 때려주면서 얘가 이제 SSP라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그 사이드 슬라브 프레스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슬라브 사이드 프레스인가 뭐 그렇습니다. 얘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쿵쿵 때려주는데 여기 이제 또 베어링이 상당히 큰 힘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베어링들이 이제 고장 나면은 얘가 그 큰 이제 그러니까 라인도 중단되니까 큰 손실을 갖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보시다시피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진동값으로만 관리를 하면은
얘네들이 큰 그 이제 그러니까 모션 진동 때문에 모니터링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스펙트럼을 갖다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시간 파형을 바로 봐보자. 진동하는 거 시간 파형을 봐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진동을 갖다가 여기랑 이제 상당히 이게 막 움직이기 때문에 뭐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가기도. 그래서 뭐 어쨌든 요런 식으로 한번 그 뭐 붙여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붙여봤더니 여기 지금 보니까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이걸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시간 파형해 보니까 이렇게 톡톡 튀는 것들이 있으니까 요게 근데 9Hz로 딱딱 정확히 튀더라고요. 9Hz로. 그럼 9Hz로 얘가 도는 게 9Hz로 돌 만한 게 없는데 살펴보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는 요 안에서 이 베어링들이 돌아가는 주파수랑 맞아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요 베어링이 지금 손상이 돼가고 있다. 이런 걸 조기에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 그대로 가동을 하다가 또 얘가 또 철비가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요? 그 라인 다 주저앉고 그러면 한두 달 동안 생산 못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나중에 뭐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진동이 그 증가하는지 안 증가하는지 이제 확인을 해봤죠. 이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손상이 된 겁니다. 베어링이 실제적으로 베어링이 손상이 돼가지고 요것도 뭐 한 20억 정도 세이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밝혀내가지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동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 밝혀내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진단하는 사람이 경험이나 시간 파형이나 주파 스펙트럼을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결함들을 해내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뭐 요건 이제 간단히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앞에는 좀 흥미 위주로 제가 말씀드렸고 이건 상당히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진단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지? 이거는 뭐냐면요. 요것도 이제 후가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철판을 만들어 가지고요. 길게 하면은 이게 철판의 길이가 대충 한 5km 정도가 나와요. 그 철판들이.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위아래로 해가지고 오르락내락 하면서 이게 한 50m짜리입니다. 50m짜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하는 게 뭐냐면요. 그 표면 코팅을 해요. 표면 코팅. 아연 도금을 합니다. 아연 도금을. 이거 철판 지나가는 거 보이죠? 철판 지나가는 거. 그래서 맨 나중에 이제 이걸 생산을 해가지고요. 뭘 보냐면요. 이런 작업을 합니다. 이런 작업. 철판에 그 표면 품질을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 품질을. 이 지석 작업이라 그러는데요. 이 사람의 손끝으로 해야 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장인이 해야 되는 장인이. 장인이 살살 해가지고요. 하면은 여기 지금 무늬 보이시죠? 무늬 보여요? 불합격. 요 무늬의 수준의 두께의 편차의 이제 베리에이션이라느냐? 요게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얘가 10나노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강판 만드는데 저게 왜 불합격이야? 이해가 안 되죠? 저게 왜 불합격이 될까요?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광택 품질을 결정하는 제일 기본적인 요소가 뭘 거라고 생각해요? 차가 번쩍번쩍하고 막 거울면처럼 나오게 하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페인트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철판의 조도입니다. 철판의 조도에 따라서 저게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의 광택 품질을 결정을 해요. 예전에는 소비자가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별로 둔감했는데 요즘엔 소비자가 이렇게 외제차랑 비교를 하잖아요. 외제차는 벌써 뭐 소위 말해서 빛과 번쩍하고 관택이 번쩍번쩍 나는데 국산차는 안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거 보면 옆에서 보면 약간 일렁일렁 거리는 게 보이는 거니까.
외제차는 깔끔한데 이게 결국에는 다 철판의 조도 품질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품질이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참고적으로 그 포스코 내에서도 여기 현장은 들어가 보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여긴 보안이 돼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가보셨어요 혹시? 굉장히 견학 갔어요. 아, 견학 갔어요. 신입사원들 되게.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직원이 가는데도 견학을 가는 곳이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결국에는 이 품질이 어디서 결정되냐면은 아연 코팅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철판의 아연 코팅. 얘가 지금 아연 도관입니다. 아연 도관이. 이게 이제 그 아연이 액체로 돼 있어가지고 도관이 돼서 여기서 이제 이 도관이 풍덩 빠지죠. 그러면 이게 쭉 올라가는데 얘 표면을 갖다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여기 에어나이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공기 칼이죠. 칼인데 공기가 쫙 싸대는 거예요. 얘를 갖다 쫙 싸대가지고 요 공기로 깎아내면서 쫙 올라갑니다. 품질은 여기서 결정나요. 그 품질은. 포스코는 BMW나 벤츠에다 철판을 납품을 하지만 현대는 납품을 못하니까. 철판의 품질은 강도가 아니에요. 강도는 그냥 웬만하면 다 세요. 그러니까 웬만한 강도는 다 맞춰주는데 문제는 표면 조도예요니까. 저게 이제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말하면 반도체로 말하면 이게 핵심 공정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노광 공정 뭐 이런 된 거니까 여기가. 자,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선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 품질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 결정짓는 게 뭐냐면요. 결국 진동이에요, 진동. 진동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사실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헌팅 현상 때문에 생긴 거고요. 무늬 같은 건 아까 잠깐 보여드린 거는요. 얘가 이제 그 슬립되면서 여기서 자료 진동 같은 게 나서 이런 거니까 이 철판에서 이제 이게 생산 공정하다 이런 거 많이 생기거든요. 분필로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보여달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따다다다닥 치는 거 이게 자료 진동입니다. 일종의 바이올린이 소리 내는 원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쫙 한 마찰 때만 쭉 하고 소리 나거든요. 그게 자료 진동이니까. 근데 아까 보여드린 건 다른 거고 요건 하여튼 요 진동 때문에 생기는데 그럼 이 진동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이 롤의 진동 때문에 생겨요. 롤. 여기 메인 롤. 그 메인 롤의 진동은 왜 생기느냐? 요 베어링 때문에 생긴다. 베어링. 베어링이 마모가 되면 생겨요. 베어링이. 이 베어링이 그러면 왜 마모가 되느냐? 얘가 지금 8,900도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마모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얘가 세라믹으로 돼 있다 그래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떤 게 이제 뭐냐면요. 얘를 갖다 무조건 2주에 한 번씩 갈아줘요. 2주에 한 번씩. 얘가 손상이 되면 여기서 얘가 이제 제품 품질 나면 어떻게 해? 그 코일 다 버리는 거니까. 싹 버려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손실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2주에 한 번씩 교체를 해버려요. 그거에 따른 손실도 많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조금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해서 그러면은 야, 이거 진동 모니터링 한번 해보자. 진동 모니터링 하면 진동이 커지면은 바로 그 전에 딱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갈아주면 되지 않을 거 아니야. 진동이 괜찮으면은 그냥 놔두면 좀 오래 써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여기다가 그 이제 진동 모니터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뭐 요 실물 사진이고요. 여기 포스코 직원들이 하면 난리 납니다. 이런 거 보여줬다고. 도가니 저기 사진들이니까. 여기 이제 포인트를 측정을 했어요. 여기도 이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딱 알람이 떠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람이 떠서 보니까 멀쩡한 거니까 베어링이 멀쩡해. 생산 품질이 문제가 없어. 근데 또 가만히 있고 알람이 안 떴는데 보니까 이미 또 이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니까 온라인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이게 벌써 한 10억 여기도 10억 원치 설치했거든요. 근데 얘가 또 양치기 소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좀 봐달라. 아니 뭐 제품은 딴 데서 사놓고 왜 나한테 와달라 그러냐. 그래도 알았다고. 고객이니까 포스코가 큰 고객이니까. 예.
그래서 봤죠, 그러니까. 그 측정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측정을 하니까 얘가 롤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0.8Hz가 롤 스피드입니다. 요거. 요놈 진동이에요, 요놈 진동. 2.4Hz. 0.8Hz, 1.63Hz, 2.43Hz, 3.25Hz. 요런 진동을 갖다가 모니터링을 하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진동 잘 나온다고. 요거 모니터링 하면은 이 롤의 진동이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감시가 가능하다고. 왜 당신네들 시스템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보니까 그래서 가서 보자 그랬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범용화된 장비를 쓴 게 아니라 이걸 갖다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더라고요.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알고리즘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짜서 하고 뭐 이런 상용화된 제품이 아니었어요. 센서를 검토를 해보면 센서를 검토를 해보는데 센서가 그 좀 못 보던 센서가 붙어 있더라고. 속도 센서가 벤틀리에다 봐야 속도 센서가 붙어 있는데 여기다 왜 속도 센서를 쓰지? 속도 센서 여기 안 쓰는데. 근데 일반적인 설비에는 속도 값을 많이 모니터링해요. 그게 에너지 피로 관점이고 기계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관점이거든요. 속도 센서를 보니까 사양이 5Hz서부터 시작하는 5Hz부터. 그러니까 요걸 모니터링 하는데 그동안 이제 이 아래 거를 갖다 위에 거를 모니터링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지금 보면은 진동 모니터링 대상 값들이 이제 전혀 잘못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요거 모니터링 하면 된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되게 좀 난처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센서를 바꿔야 되잖아요, 앞에. 그 센서를 바꾸는데 그 뒤에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건 이 센서에 맞춰서 했던 거예요. 그 속도 센서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도 바꾸고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저는 그냥 그건 저는 모르겠고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갔죠. 제가 그러니까 작년 이제 11월, 12월에 이제 그 광양이랑 포스코 직원들 또 이 교육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줌을 해가지고 해서 제가 이거 보여주니까 여기 포스코 직원이니까 보여주는 거야 하면서 보여줬더니 그 중에 이 담당 업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 뒷얘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중엔 다 해결이 돼가지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준대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하는 거를. 상당히 이제 많이 개선이 된 거죠. 결국에는 이 진동 산업 현장에서 이런 진동 업무들이요. 고장난 것도 발견하고 그럼 미리 이제 일정을 잡아서 보수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보수 시간 2주에 한 번씩 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어떻게 해요? 생산량도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설비를 내고 이제 돈을 많이 뽑아내는 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제 후진국하고 선진국하고 차이점이 이런 것들이에요. 후진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그냥 공장 많이 줘서 많이 판매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작은 설비를 가지고 많이 뽑아내면서 고품질을 뽑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선진국은.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3000cc 자동차하고 독일 자동차 2000cc하고 성능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기술이 발전돼서 결국 쥐어짜내고 이 선진국하고 격차가 이게 계속 좁혀나가면서 요거를 쫓아가야 되는데 이만큼의 차이가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 기술이 적용이 돼가지고 뭐 이제 원가도 절감하고 생산량도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업 현장에서 진동을 이용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사례를 갖다 보여드렸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함부로 보는 그런 사례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되게 뭐 좀 좋은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현장에서 뵐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제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